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할 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그 우리 제크먼 프레임워크에서도 그 위에 빌딩 블록이 세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 데이터 모델링이 이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프로세스 모델링, 그리고 세 번째가 I/O 모델링이라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모델링하는 거는 화면 설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그 학습의 핵심 사항이 그 세 가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그 중에서 어디일까요? 셋 중에 데이터냐, 프로세스냐, 아니면 I/O 설계냐, 커뮤니케이션이냐, 뭐죠? 프로세스, 그렇죠. 네. 프로세스 모델링입니다. 프로세스 모델링인데, 프로세스의 가장 그 계층도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시스템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시스템 밑에 거기다 답변을 써야 밑에다. 그 답을 쓴 사람은 나중에 참여 점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아닌데요. 써보세요. 그 답변을 채팅에다가. 여러분 책에도 있을 텐데, 책에도 그 프로세스 모델링이 9장이죠. 챕터 9의 프로세스 모델링 보면 거기 펑션 하이어라키 다이어그램 그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보면 그 뭐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펑션 하이어라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맨 꼭대기에 시스템이 있죠. 그 밑에 펑션이 있죠. 펑션.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바로 펑션들 간의 관계를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우리 그 정보 시스템의 구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법을 이렇게 배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를 알고 하라 이거죠. 그러면 제일 큰 틀은 제크만 프레임워크이죠. 그러니까 제크만 프레임워크 우리가 퀴즈 받듯이 그거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머릿속에 딱 그 제크만 프레임워크가 들어있어야 여러분이 이렇게 기업에 가서 뭐 진단을 하고 과제를 하고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그 제크만 프레임워크에서 빌딩 블록 가운데 있는 거,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업에서 일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그림이라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리고 이제 8장, 이 책의 이제 핵심이 지금 7, 8, 9장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7장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 8장은 데이터 모델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를 요약해서 한 챕터로 다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다시 프로세스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에서는 프로세스 모델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7, 8, 9장이 핵심이고, 이제 15, 16, 17장이 I/O 모델링, 커뮤니케이션을 모델링하는 화면 설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7, 8, 9장, 15, 16장 여기가 이 책의 엑기스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이 책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라든가 부속 서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7장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공부해 보죠.
그러니까 어느 챕터나 이 공부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가. 예, 그래서 오브젝티브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에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액터, 행위자, 그리고 유스케이스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죠. 그죠?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테고 이제 컨텍스트 다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컨텍스트 다이그램이 그러니까 구장에서 배울 프로세스 모델링 할 때 처음으로 그리는 그림이 그게 컨텍스트 다이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림도 우리 이 챕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구장 건데도 여기서 앞당겨서 하나 보여줘요. 그거하고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이랑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모델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관계. 여러분 혹시 모델링 이론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링 이론에 대한 일반 대중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차원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5주차인가 4주차인가에 그 차원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그 어린아이들은 1차원 모델링을 해요. 언어 배울 때도 그냥 어떤 사물에 단어를 이렇게 대입하는 훈련만 하지 문장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다가 한 4살, 5살 되면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문장, 단어들 간의 관계를 엮어서 문장을 만들 줄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걸 2차원 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복을 해요. 여러 가지 2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3 가까이 되면 이제 3차원 모델링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학 오면은 완전히 3차원 모델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2차원, 1, 2차원만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교육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 다니면서 학습 목표를 무슨 일을 하든 나는 3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은 전문가로 대접을 받고 사회 나가서 이 일을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뭘 배운다고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분야에서든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원 구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describe the relationship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relationship이란 말이 관계죠. 관계면은 하나 갖고는 관계가 생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2차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드는 예가 그런 거죠.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 문장이 몇 차원 문장인가요? 2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죠. 담배를 피면 그 조건이죠. 그 원인. 그리고 결과가 폐암에 걸린다.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의 관계를 엮은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가 소리를 조금 듣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 사람 실력 있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거가 왜 그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왜 TV 아침마당에 보면은 무슨 병을 고치는데 전문가 의사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병의 증세 원인이 뭐고 이거를 고치려면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한 세트의 이야기로 완결을 지어야 초청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분석 설계에도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뭐 회사 어디 갔다 왔다, 뭐 그 회사가 어디가 문제다 이런 거 지금 다 2차원이에요. 근데 학기 말이 되면은 보고서로서의 체제를 다 갖춰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3차원이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 말에 여러분이 3차원 모델링, 보고서라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1, 2차원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2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그 유스 케이스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2차원 모델링도 쉬운 게 아닙니다. 2차원이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describe the steps for preparing use case model. 그러니까 use case 모델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뭐 별건 아닌데 하여튼 그 단계를 따라서 모델링을 해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가, 전체 그 구성 방법, 그거를 배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이어그램은 항상 기호만 쓰기 때문에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익숙하면 알지만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암호 같기도 하고 다이어그램 보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놓은 표, 그걸 이제 나레이션, 내레이트 한다 그러죠. 그 내레이션을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use case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시스템 바로 밑에 기능들이에요. 펑션들. 그러니까 그 펑션이란 얘기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펑션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나, 즉 이 정보 시스템의 기능이 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 업무에서는 그런 펑션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모델링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델링 해놨더라도 그걸 다 우선순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펑션이 있는 거죠. 조직마다 그건 다르고 그 상황 따라서, 때에 따라, 곳에 따라 순위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중요도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 그 분석하고 설계할 때 정해놓고 가는 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랭킹을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 그 자크맨 프레임워크가 다시 반복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핵심은 위에 빌딩 블락 3개 있죠. 데이터, 여기서 지금 날리지라고 되어 있죠. 날리지,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 중에 가운데 것, 프로세스. 요것이 이 핵심이 되는 그런 모델링이에요. 자, 이거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스 케이스 모델링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분석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정확하고 꼭 필요한 necessary system requirements.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기능,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끌어내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understandable한 용어로다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다 표현 행위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항상 있어요. 그죠? 모델링에는 사용자가 누군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누구냐? 정보 시스템 사용자도 사용자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오너, 유저, 또 디자이너, 빌더, 이 사람들이 우리 그 분석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사용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크만 프레임워크에서 그 왼쪽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가잖아. 그죠? 시스템 애널리스트고 PM이기도 하고, 그죠?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네 명의 그룹, 네 개의 그룹, 오너, 유저, 디자이너, 빌더, 이 네 그룹이 다 우리한테는 유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처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이 어떤 그룹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뭘까요? 그 답을 한번 쭉 써보세요.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 힌트를 주면 구석기 시대에도 그 매체는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구석기 시대에 있었나요? 없었죠. 정답이 많이 올라오네. 이제 알겠죠? 언어라고 쓴 사람은 김서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의 작가가 누굴까요? 그런데 거기다 인간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그림, 문자 이게 다 언어인데 언어라는 말을 써버리면은 그건 답이 아니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아. 실수해도 좋아요. 그림이에요, 그림. 네. 그림은 어린아이들도, 그죠? 굳이 뭐 미술학원 안 다녀도 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애들이 그린대요.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손잡고 자기가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랑을 받는 아이가 그리는 그림이고, 엄마하고 아빠가 얼굴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자기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외롭다는 그림을 어린애도 그린대요. 그 정도로 그림은 아주 인류 보편적인 표현 수단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원시적인 것도 있어요. 뭘까요?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이용해서 옹알이가 뭐죠? 응? 아니 매체로 본다면 옹알이를 내가 알지. 지금 내 손주가 옹알이를 하고 있는데 옹알이를 모를 리가 없잖아. 옹알이가 음성도 사실은 이건 발달한 거고요. 또 언어래. 이런 에휴 노줄이 표정은 제스처고 몸짓이고요. 몸짓이 그게 매체고 표정도 몸짓이에요. 근데 옹알이는 표정이 아니잖아. 몸짓도 아니고 뭐예요? 음성의 원시적인 형태. 안 나오네. 아니 모델링 이론 지금 강의 듣는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도 이건 써요. 가장 원시적인 표현 수단이야. 인간이 토효. 아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토효를 하냐. 이건 사자나 그렇지 소리. 소리지, 소리. 사운드하고 음성은 다른 겁니다. 사운드는, 악기는 사운드를 내지만 음성은 못 내죠? 그죠? 다른 거예요. 음성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음성은 문법이 갖춰진 단어를 아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학술용어로는 구술이라 그러죠, 구술. 입구자, 풀어놓을 술. 그래서 말로 풀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는 소리의 단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 맞아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소리로 하면은 의사소통이 되게 불편해요. 그죠? 몸짓도 그렇고. 쉽긴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휘나 이런 게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사실 그림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림 속에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림 갖고는 이 시스템 분석 설계할 때 이 표현 수단으로 쓰기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랬잖아. 그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문자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책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그림들이 다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매체는 도표,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그램은 그 네 개 그룹,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오너, 유저, 디자이너, 빌더, 이 네 그룹이 다 알아먹어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거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94년, 96년, 98년 이렇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첫 번째 94년도에는 성공률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53%가 챌린지드. 그러니까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해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평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뭐죠? 답 써보세요. 빨리.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거를 평가하고 이 팀 프로젝트를 해도 내가 그걸로 평가할 거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여기 뭐 학생의 임원이 있으면 학생의 임원이 운동회를 하든 바자회를 하든 뭐 MT를 가든 결국 이 세 가지로 평가받는 겁니다. 뭘까요? 세 가지 평가 요소. 기획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 요소. 아직 답이 안 나오네.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좋아. 한 가지라도 써봐. 그렇지, 그렇지. 잘 나온다. 기간, 예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인력은 아니고 일정은 기간이고 결과를 좀 정의해봐요. 결과. 효과, 결과, 뭐 그냥 효과를 받아줄게요. 효과.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만족도로 기대치, 그렇죠.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을 얼마나 만족시켰는가. 그렇잖아. MT 가가지고 일정도 다 맞고 예산도 다 맞았어요. 근데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불만투성이에요. 성공인가요? 아니요. 실패죠. 그래서 원래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리고 효과 있는 거다. 성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만족도로 그걸 표시합니다. 만족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답이 사실 있는 거야. 이 그래프 밑에 네모 박스 보세요. 오버 버젯 예산 문제죠. 그 다음에 late 시간 문제죠. without needed feature 필요한 그 기능들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without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success한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해결했다. 그게 이제 가운데 부분들이에요. 그게 53%였는데 96년에는 33%로 줄어들었고 98년엔 다시 46%로 늘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 SI 업체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맨 밑에 노란색 그거는 다 실패한 거죠. Cancelled before completion.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취소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31%밖에 안 되다가 40% 다시 28%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거의 3분의 1은 실패하고 3분의 1은 성공하고 3분의 1은 문제가 좀 있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초창기에 범위를 잘못 정하거나 예산을 너무 작게 잡거나 시간을 촉박하게
잡았거나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런 시스템의 범위를 미리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 제안서에서 여러분이 거기를 밝히긴 했죠. 범위를, 프로젝트 범위를. 근데 좀 더 이제는 명쾌하게 내가 어디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첫 그림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중요한가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맨 처음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 기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얘기는 유저가 중심이 되는 개발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거는 객체지향 모델에서 나왔다. 객체지향. 그 배웠죠 여러분. 객체지향이 뭔지.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란 말 자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사용예라는 뜻이죠. 유스케이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면은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예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능이라는 거죠.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기능들 간의 관계를 모아놓은 그림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겠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뭔지. 그 뭐 여러 가지 베네핏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얻는 이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스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 이건 항상 우리가 학문을 새롭게 공부하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그 모델링 사이버 강의 듣는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숙제를 하니까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막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썼는데 쓰기는 많이 썼지만 알맹이가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과 한 7, 8줄만 썼는데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어가지고 만점 맞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시간도 얼마 안 들고 그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여러분이 평생 그려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그 구성 요소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 딱 3가지예요. 하나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그야말로 유스 케이스. 유스 케이스가 있고, 이거는 여기 정의를 보면 behaviorally related sequence of steps.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로 따지면 동사예요. 유스 케이스는 동사예요. 행위예요. 행위고 behavior라는 말이 행위잖아. 그죠? 행위고 관련이 돼 있다 이거야.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related sequence, 순서, 단계, 스텝. 그래서 일을 하는 단계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근데 그것이 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behavior. 이것이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화될 수도 있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기업의 업무, 비즈니스 태스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의 관계, 이거를 유스 케이스라고 한다. 유스 케이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런 유스 케이스를 유스 케이스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유스 케이스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관계. 요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거에 대한 해설. 유스 케이스 나레티브죠. 내레티브. 자, 요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가장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다이어그램의 그 요소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사람 그림처럼 돼 있는 거는 안 봐도 알겠죠. 얘가 주어예요. 행위자, 액터, 배우야, 배우. 그래서 액터 1, 액터 2, 액터 3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얘들의 위치를 잘 보세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모 박스 바깥에 있죠. 네. 그러니까 액터는 시스템 밖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액터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타 데이터베이스가 일 수도 있어요.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스템, 우리가 구축하려는 시스템에 연계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놈들은 다 액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는 사람 또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이건 다 액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시스템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들은 다 시스템 안에 있지 바깥에는 없어요. 그죠? 이거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림 그려놓으면 이거 틀립니다. 네모 박스를 안 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딱 주고 유스 케이스를 그려라. 다이어그램 그려라.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안 그려요. 이 그림 그리는 순서가 맨 처음에 네모 박스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액터들을 그려요.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를 그리고 그 유스 케이스들 간의 관계를 그려요. 그러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심볼, 이거 이제 심볼, 여기서는 상징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말은 기호라고 합니다. 기호, 사인, 기호. 혹시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란 소설 읽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오자마자 1년 만에 1,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되게 재밌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두꺼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무료로 그 영화 볼 수 있을 거예요. 장미의 이름 한번 쳐보세요. 검색.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소설을 뭐 중세의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다룬 그 소설인데 그 윌리엄 수도사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살인 사건을 다 추적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수도원의 도서관이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전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수도원은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수도원이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면 이탈리아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실제이기도 하고 가상이기도 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근데 핵심은 그 소설의 핵심은 기호예요. 기호. 여기 심볼이 나와서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그 팟캐스트로다가 그 장미의 이름을 해설해 놓은 그게 있어요. 유튜브에. 장미의 이름 강신철 이렇게 치면은 그거 뜰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두 번째 액터, 세 번째가 템포럴 이벤트. 템포럴 이벤트는 그 사건, 근데 시간적 사건.
이게 템포럴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이 정보 시스템 일은 인간이 합니다. 그죠? 인간이 정보를 집어넣고 거기서 정보를 끌어내서 보고 조회하고 이러죠. 근데 사람이 안 건드려도 시스템이 저절로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뭐냐면 시간이 도래하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그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뉴스가 뜨고 이래요. 자동으로 요새는. 그리고 정보 시스템은 주말이 되면 주말 보고서를 프린트하고요. 지가 알아서.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서가 프린트가 되고 그럽니다. 그게 다 시간 이벤트예요. 시간이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걸 타임 이벤트 또는 템포럴 이벤트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설정해놔야 되는 거. 그치. 시간을 설정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만약에 시간이 왜냐면 시스템 시간이 항상 있으니까 시스템 시간 이퀄 뭐 4월 2일 그러면 4월 2일에 해야 할 일들이 쫙 뭐 인쇄가 되든지 어떤 방송을 하든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네 가지 액터가 있어요. 그 액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주체 프라이머리 비즈니스 액터 그러니까 그 우선 시대는 사업의 그 담당자들,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자라고 그래요. 디시전 메이커. 두 번째는 시스템 액터. 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그죠? 모든 정보 시스템은 저절로 못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돼요. 사용자 계정도 발급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시간이 되면 뭘 또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분이 왜 은행 시스템 사용하면은 12시 정도에 시스템이 멈추죠? 그 갱신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한 30분 동안 정지가 됩니다. 그거가 자동화 된다고 그러지만 그때 사람이 붙어 앉아가지고 시스템 관리자가 그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시스템이 안 살아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도 수정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시스템이 12시가 됐으니까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관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시스템 액터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external server 액터. 외부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무 시스템이랑 우리 시스템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 세무소의 시스템이 외부 서버가 되는 거죠. 걔도 우리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가거나 우리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액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external receiver 액터. 서버는 주는 거고 리시버는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 액터는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외부 실체를 얘기하고 리시버는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재고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재고 부서는 우리는 영업부인데 재고 부서는 정보를 주니까 서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회계 파트에서는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를 정보를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없는데 받아가기만 하죠. 그럼 이제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림으로 그린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관여를 하고 액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뭐 어소시에이션이나 릴레이션십이나 같은 말이죠. 그 액터와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 또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 액터와 액터 간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액터와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죠? 화살표가 1번은 있고 2번은 없죠.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이 클럽 멤버라고 하는 액터 1번에 얘는 서버일까요? 아니면 리시버일까요? 서버죠. 공을 던지잖아. 서버하고 있잖아. 그래서 화살표가 이 정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만약에 이 클럽 멤버가 이 정보 시스템에 자기 신상 정보를 입력도 하고 그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읽는다. 그러면 화살표가 양방향이 돼요.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이 화살표의 종류를 세 가지가 있어요. 양방향, 단방향, 없는 거. 그 없는 거는 뭘까요? 그냥 정보를 보기만 하는. 그치, 보기만 하니까 리시버예요. 그 화살표를 왜 그러면 이쪽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안 보내냐? 그건 나도 몰라요.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발명한 사람, 이 그림을 처음 누군가는 이렇게 그립시다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그림을 이용하는 한 서로 따라줘야 되는 거지. 왜?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그리니까. 여러분 마음 같으면 화살표는 넣고 싶죠. 근데 나도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돼요.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동적 이용자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잖아. 액터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뭐를 하는 사람을 액터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화살표 없는 사용자 액터는 액터가 아니라 그냥 이 참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기만 하지 여기에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이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얘한테 정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능동적인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화살표가 가고 그냥 단순히 정보를 받기만 하는 건 화살표가 없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요게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어소시에이션 가운데서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유스케이스들 간의 관계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두 가지.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이 한 가지는 너무 쉬워. 근데 이 extend라는 놈하고 include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include 또는 use 이 두 가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고 실무자들도 이걸 잘못 그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해서. 그래서 자 긴장을 하고 들으세요. extend 관계. extend 관계. 그 extend 관계는 양쪽에 화살표 두 개, 화살표인가? 괄호, 꺽쇠 화살표 두 개를 이렇게 묶었죠. 그죠? extends 양쪽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화살표가 나오는 곳하고 그걸 extending use case라고 그래. 화살표가 나오는 use case. 그러니까 여기 보면 generate warehouse packing order. 그게 extending use case예요. 그 다음에 place new member order. 그 화살표가 간 곳. 거기는 extended 수동태죠. 연장을 받은 use case. 그래서 place new member order는 extended고 generate warehouse packing order와 calculate order subtotal and sales tax 그 두 개의 use case는 extending이에요. 그래서 extending에서 extended로 화살표가 가는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해요. extending이 ing가 붙으면 능동태죠. 그죠? 네. ed가 붙으면 수동태고 그러니까 능동이 주어지. 그래서 주어 쪽에서 화살표가 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extending과 extended만 구별하면 여러분이 돼 이제. 그러면 extending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use case예요. extending은
그러니까 여기서 generate warehouse packing order나 calculate order subtotal sales tax 얘들은 둘 다 extending use case거든요. 얘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하면 특수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선택적 기능. 그러니까 항상 쓰는 기능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땐 안 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 extending use case는 실행이 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이 시스템상의 기능으로는 이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기능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쓰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기능.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extended 관계를 쓰는 거예요. extend. 이게 그려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또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기능이 우리 시스템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쓴다. 그런 거가 이 화살표가 나오는 놈이다 이거지. 거기서. 그렇지만 여기 extended use case, 즉 place new member order라고 하는 extended use case는 얘는 중요한 거예요. 얘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일을.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new member order라는 거는 신규 멤버가 신입 회원이 주문하는 거잖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라고 합시다. 피트니스 센터 여기에 그 회원이 자기가 운동기구를 하나 사겠다. 근데 그거는 이 시스템에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잖아. 쇼핑몰이거나 회원 관리 시스템 이런 데서 그 회원이 무슨 물건을 주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결국 돈이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place new member order는 그건 중요한 기능이고요. 여기 generate warehouse packing order